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인용 직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은 야당 의원들 집중 검거는 물론 계엄군 배치 장소와 부대별 기동로, 기동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화요일 바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박근혜 탄핵 인용 직전에 작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를 한 건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그 평화롭게 촛불 집회를 하던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미 한 차례 공개되긴 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문건이라서 더더욱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군인권센터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건인데요. 이게 2018년 7월 6일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 문건의 원본이라고 그래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원본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건을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이게 그냥 그 내에서 군 인권센터 자기들 허황된 꿈을 했던 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왔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더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집회 시위 지역 점령 및 진압 부대라고 해서 지역들 이렇게 쭉 나오고요. 어떤 부대들, 어느 지역에 어떤 부대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보이시죠? 24단 1개 중계, 어디에는 용산역에는 신촌 일대에는 대학로 일대에는 누구, 이런 거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요 도로들 통제를 또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리고 청와대 강화문득 핵심 지역 진입 도로 한강다리를 통제할 것이다. 이런 것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강다리는 톨게이트와 한강다리는 34단이 점령해서 진압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내용 자체가, 이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이 문건 자체가 계엄군의 이동 경로며 배치 장소, 어느 역에는 어디 지역에는 누구,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를 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명백히 그냥 가상으로 이걸 작성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작성됐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보다 더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건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계엄선포 필요성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NSC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18년에 공개됐던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NSC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NSC 의장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NSC 의장이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현 대표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라는 거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그때 이제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에 NSC에 실제로
본인이 이제 의장이기 때문에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그리고 2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NSC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2017년 2월 15일에 NSC 회의가 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2월 17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틀 만에, 회의 열리고 나서 이틀 만에 이걸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25일에 중간보고가 있기 전인 2월 20일에 또 한 차례 NSC 회의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건 시기적으로도 너무나 이 문건을 모를 수가 없는, 아니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문건이잖아요. 이걸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보고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지 않을까. 그잖아요. 이거는 그걸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말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군에서 아니 그리고 거기서도 그 기존에 나왔던 문건에서도 그 황교안 권한대행 막 이게 나와 있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문건에서도 NSC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NSC 의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이고 세 차례 그리고 문건이 작성되고 중간보고 이루어지고 하는 그 시기에 NSC 회의가 두 차례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참석한 이 NSC 회의에서 군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군인권센터에서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소름 돋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다가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것도 문건 너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 디테일하게 나왔다는 거, 어떤 식으로 어느 부대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이제 이동하고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가 드러난다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응 방안 역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무서운데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국회의원 설득 및 해제 요구 이런 걸 나오고요. 일단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해제 요구 이 직권상정 원천 차단이라는 계엄 유지 방안. 그러니까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일단은 설득을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아예 이제 직권상정 원천 차단하는데 그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밑에 빨간색 보이시죠?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합수단,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 뭐 이런 부분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의원들을 설득은 해보겠지만 설득이 잘 안 되는 의원들, 뭐 야당 의원들, 그때 당시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의원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예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위에 참석하는 야당 의원들을 다 집중 검거를 하겠다. 검거를 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런 거고요. 사법 처리를 시키겠다. 이런 거. 이런 방식이 전형적으로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이 그 계엄령 선포를 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계엄령 선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벌였던 국회 해산 전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어쩜 이렇게 그 독재 DNA는 자한당을 그죠? 이렇게 타고 그 군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자한당과 결탁이 돼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지 어쩜 했던 방식이 잘 먹힌다는 걸 스스로도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건가요? 우리가 계엄령 선포해봐서 아닌데 국회 해산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는지. 아무튼 뭐 이러한 야당 의원들이 집중 검거하고 사법 처리까지 하겠다 이런 방안은 정말 계엄령 선포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 굉장히 치밀한 세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뜬구름자는 얘기가 너무나도 아닌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 구체적이고 짜임새까지 갖추고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지난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근데 다들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고 그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계엄령이 탱크를 끌고 나와서 그 진압을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군과 함께 실제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 나시나요? 어떻게 됐었는지? 수사를 한다고 했던 거는 같은데 뭐 제대로 뭐 누가 처벌이 받고 이랬던 얘기를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11월 7일에 그때 당시 작년 11월 7일에 발표했던 중간 수사 결과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때 당시에 민군합동수사단이요 사건 전모와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이 작성을 했다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작성을 했다는 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기소 중지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조현전 이 사령관이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도피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으로 도피를 해서 잡을 수가 없네? 잡을 수가 없는 건지 안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미국 시카고 등지에서 봤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터폴 적색 수배 이외에는 뭐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이게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좀 의심케 하는 그러면서 그냥 미국으로 도피를 한 상황이고 지금 없기 때문에 소재 불명 상태라서 내란 음모죄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야, 이건 뭐 전혀 우리가 다른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검거 의지가 없는 것은 정말 본인들이 안 잡겠다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안 잡겠다는 의지로 오히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합수단은 검찰과 군의 군검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한 뒤에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조현전 사령관은 미국에 있어서 조사를 못한다며. 그러면 박근혜 황교안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조현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뭐야 그럼 전부 다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죠? 아무도 조사하지 않겠다. 관련해서 이 어마어마한 국민을 상대로 군이 직접 박근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국민들 탱크로 밀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이 사람은 미국 가서 없고 이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뭐 조사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조사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했다는 거라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관련해서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다. 즉시 수사를 재개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인 거잖아요.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촛불을 들었는지 아이들이랑 뭐 연인들, 가족들 같이 해서 촛불 막 200만 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이제 주워서 가고 다툼 하나 없이 평화롭게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이거 극찬을 받았던 그런 집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시민들을 탱크로 짓밟으려 했다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안이고요. 게다가 여기에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로서 그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두고 좌파 독재라고 운운하며 자기가 나라를 살리겠다고 뭐 그러고 계시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그러한 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보고받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 진짜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데 너무 소름 돋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정말 알고 계셨던 거라면 국민들을 탱크로 밀고 쿠데타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서 법이 어쩌네 민주주의가 어쩌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소름 돋고 무시무시합니다. 당연히 뭐 어제 이 문건이 공개되자마자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근데 웃긴 건 어제 이제 임태훈 소장이 그냥 국회에 나왔던 게 아니라 원래 그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이제 출석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석할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자한당이 불러서 자한당이 임태훈 소장을 증인으로 요구를 해서 임태훈 소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려고 이제 국회로 왔다가 그 전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폭탄 터뜨릴 것 같은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임태훈 소장 부를 때는 자기들에게 좀 유리한 증언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렀을 텐데 냅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예,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문건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군사 기밀을 왜 공개하느냐.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던 내용이 군사 기밀이니까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된다. 야, 평소에는 알 걸 얘기하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짓밟으려 했던 내용인데 그게 군사 기밀이니까 알려지면 안 된다. 누구를 위한 군사 기밀일까? 누가 알면 안 되는 건데? 국민들이 절대 알면 안 되는 기밀인가요? 그러면서 심지어 황교안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따지면서 임 소장을 몰아세우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얼마나 자기들도 놀랐겠어요. 그죠? 근데 뭐 그런 자유한국당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상황이 엄중하다며 해당 문서를 작성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불법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하려 했는지 밝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불법 행위를 두고 기밀문선이 아니냐 이런 논쟁은 엉뚱한 얘기다 라고 꼬집었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문건을 방금 봤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숨이 막혀 얘기도 안 나올 지경이다. 이 문건은 실행 계획에 가깝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게 대비 계획이라고 해서 문서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문건의 내용이 허무맹랑하지 않고 실행을 전제로 촘촘하게 잘 만들어진 계획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대한신당의 장정숙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사안에 대해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야당 대표 흠집내기라고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전 세계가 경탄한 평화 집회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군사력 투입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표가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을 보고받은 경위, 또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검찰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그날 그 자리에 NSC 회의 그 자리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스스로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이건 안 된다. 내가 그래도 법조인 출신인데 이건 안 된다. 라고 하거나 그런 얘기를 과연 황교안 대표가 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과연? 글쎄. 아무튼 분명히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검찰과 군 내에서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들이 진상조사를 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지 않았다는 건 뭐 여전히 기무사를 포함한 이들이 현실 권력을 절대 놓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거고요. 뭐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국민을 다시금 이렇게 탱크를 몰고 나와서 짓밟을 힘이 있다. 뭐랄까요? 짓밟을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뭐 황교안 대표 이름까지 거론됐는데도 황교안 대표의 행적은 뭐 수사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말 조목조목 다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말도 안 되는 수사,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 역시도 이거는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절대 그냥 어머나 놀라워, 하마터면 우리가 죽을 뻔했네 이러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예. 이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공수처 반대와 관련해서 검찰이 스스로 비리 문책을 못하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처리를 단호히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듯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호소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 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한당에서는 어떻게든 이 공수처를 막아보겠다고, 공수처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며, 공수처를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공수처를 어떻게 그러는 자한당은 공수처를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아니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자는데 왜 그렇게 못마땅한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요즘 아예 이런 프레임으로 그냥 가려는 모양이더라고요. 보이시나요? 공수처는 조국 구하기다 라는 프레임으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조국을 구하려고 공수처를 하는 거다 이러는데, 아니 이미 사퇴하신 분이 뭘 어떻게 구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이 조국 장관의 수사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멍청한 프레임이라고 세상 멍청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드립니다. 지금 공수처 통과에 놔도 실제로 시행될지면 지금 통과시키면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이미 그게 시행될 쯤에는 조국 장관 수사 다 끝나고 재판으로 다 넘어간 뒤다. 하등에 연관이 없다. 그게 걱정이라서 공수처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면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하면 대신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공수처 자한당이 이미 새누리당 시절부터 한나라당 시절부터 지금보다 오히려 더 센 법안으로 냈던 적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단지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진보정당에서만 내놓는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도 자기들도 내놨던 법안인데도 마치 자기들은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언제나 공수처를 반대해왔던 것처럼
공수처법이 무슨 정권 연장을 위한 법이라고. 아니 그러면 그때 자기들은 왜 그랬을까? 지금 공수처가 조국 구하기 법안이라면 그때는 조국 장관이 장관도 아니고 그 정치에 뛰어들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교수셨는데 그때 조국 장관이랑 뭔 상관이 있어서 이 그네들은 공수처를 하려고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와서 그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개혁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그저 정략적 판단에만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이지만 요즘 이분 유승민 대표 네 아유 대선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은 공수처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유승민 대표. 공약까지 내세워서 반드시 하겠다고 공수처.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 국회 통과를 막겠다 그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유승민 대표의 진정성을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이럴수록 그냥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수수는 꼴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했던 공약까지도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뒤집어 엎고 이러면 좀 민망하지 않으신가? 그죠? 아무튼 이미 수십 년간 그것도 자한당 출신의 뭐 인사들 역시도 함께 주장해왔던 뭐 이회창 뭐 이런 분들도 공수처 설치를 얘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에? 그랬던 그 공수처 설치를 이제 와서 막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막고 나서며 반대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절대 명분도 없는 주장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지금 뭐야 정권 독재 정권 무슨 연장 수단이니 공수처 설치가요? 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데 대체 왜 정권 연장이 수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다른 속셈이 있어서 정략적으로 이걸 이용해 보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이미 알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해도 뭐 어찌됐건 검찰개혁의 의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미 오차 범위 이상으로 검찰개혁에 더 표를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뭐 조국 구하기니 뭐 어쩌니 얘기하면서 정권 연장의 수단이니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제발 좀 정략적인 이 정치 활동 그만하시고 제발 좀 대한민국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태클 좀 그만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이런 분들은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좀 도와주는 건데 네 그러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발칙한 뉴스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